아주 먼 옛날 안동의 유서 깊은 마을에 김판석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판서까지 지낸 높은 벼슬아치였으나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요. 그에게는 금지옥엽 외동딸이 있었으니 이름은 홍련이었습니다. 홍련은 자태가 곱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았으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타까운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바로 마을 최고의 추녀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왼쪽 뺨을 뒤덮은 커다란 검붉은 반점 때문이었습니다. 그 반점은 마치 잘 마른 먹물을 엎지른 듯 선명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홍련의 나이가 혼기를 훌쩍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혼담은 좀처럼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반점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홍련이 내건 독특한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혼인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3번의 만남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홍련의 조건이었지요. 간혹 김대감의 높은 지위와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용기를 내어 혼담을 청해오는 명문가의 자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련과 첫 만남을 가진 뒤에는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홍련의 혼사는 번번이 무산되었고 김대감의 시름은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고심 끝에 김대감은 가난하지만 학식이 깊은 선비 집안에 혼담을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비록 살림은 넉넉지 않았으나 최근 진사시에 합격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이 진사댁의 맏아들 이선준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선준의 아버지 이진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가문을 돕는구나. 내 아들 선준이가 김대감 댁 사위가 된다면 기울어져 가던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쁨과는 달리 아들 선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아버님, 어찌하여 소자를 이리 부당한 혼사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하십니까? 온 마을이 추녀라 손가락질하는 여인과 어찌 평생을 함께하란 말씀이십니까? 선준아, 차분히 생각해보거라. 네가 김대감의 사위가 되면 앞으로 내 앞길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지금은 대릴사위처럼 보일지 몰라도 훗날 김대감께서 눈을 감으시면 그 막대한 재산이 모두 내 것이 될 터인데 여인의 외모가 그리 큰 문제더니. 정 그러하시다면 차라리 아우 서진이를 보내십시오. 소자는 그런 여인과는 절대로 혼인할 수 없습니다. 당치도 않은 소리. 김대감께서 진사시에 급제한 너를 지목하셨는데 이 아비가 어찌 감히 거절할 수 있겠느냐. 아버님의 도움이 없어도 제 힘으로 얼마든지 가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가 큰 소리는 치지만 대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오르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어느 세월에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말이냐. 김대감 같은 든든한 뒷배가 있다면 그 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다 너를 위한 일이니 아비의 뜻을 따르거라. 듣자하니 그 댁 아가씨와의 혼인은 3번의 만남을 거쳐야 성사된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예에 바르게 행동하여 절대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아버지의 단호한 어조에 선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방을 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아우 서진이 있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로 그리 얼굴에 화가 가득하십니까? 아버님께서 내게 그 추녀와 혼인을 하라 명하셨다. 김대감 댁 외동따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래, 바로 그 추녀 말이다. 아버님께서 재물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으신 게 틀림없다. 진사시에 급제한 이 형을 어찌 그런 흉측한 여인과 짝지어 주시려 하는지. 차라리 평생을 혼자 살지언정 그 여인과는 절대 혼인하지 않을 것이다. 형님, 너무 상심 마시고 다시 한번 아버님께 간곡히 말씀드려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님의 뜻이 그토록 확고하다면 아버님께서도 마냥 이 혼사를 밀어붙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해보았다.
돌아오는 건 아버지의 불호령뿐이었어. 더는 토달지 말고 따르라 하시니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아버님께서 마음을 단단히 굳히신 모양이군요. 내일 당장 그 여인을 만나러 가라 명하시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눈앞이 캄캄하구나. 그렇다면 내일 형님께서 김대감 댁에 가실 때 저도 함께 따라 나서겠습니다. 제가 대감님을 직접 뵙고 형님과 함께 다시 한번 간청드린다면 혹시 아버님의 마음이 바뀌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 함께 가자꾸나. 다음 날 이씨 형제는 무거운 마음으로 김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인의 안내를 받아 아름다운 정자로 간 두 사람은 긴장된 마음으로 홍련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고운 비단옷을 입은 한 여인이 정자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엉거주춤하여 도저히 명문가 규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은 정자에 올라 두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녀, 홍련이라 하옵니다. 자리에 앉는 홍련을 바라본 순간 선준의 눈은 경악으로 커지고 입은 떡 벌어졌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얼굴의 반쪽을 뒤덮은 검붉은 반점이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홍련과 눈이 마주치자 선준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시오, 낭자. 저는 이씨 집안의 차남, 서진이라 합니다. 선준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아우의 이름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서진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련이 빙그레 웃으며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럼 이쪽에 계신 분이 바로 이 진사님이시겠군요. 이 진사님, 안녕하시온지요? 먼저 진사씨에 급제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련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자 서진은 당황하여 우물쭈물하며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선준이 황급히 아우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둘러댔습니다. 제 형님께서 늘 글 공부에만 몰두하시다 보니 낯을 많이 가리시는 듯합니다. 양해해 주시오. 그제야 서진은 체념한 듯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시오, 낭자. 저는 이선준이라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홍련의 표정이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찰나였지만 서진은 그 서늘한 기운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어색한 통성명이 끝나자 정자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하인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린 것은 변변치 않지만 어서 드시지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형님, 어서 드시지요. 알겠다. 서진이 수저를 들자마자 홍련이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가 규수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이씨 형제는 잠시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홍련은 두 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쩝쩝 소리를 내며 음식을 씹고 입가에 음식을 묻혀가며 천연덕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러한 홍련의 모습을 보고 서진은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음식을 드시면서 웃으시다니요. 죄송합니다. 아니지. 미안하구나. 서진은 평소 버릇대로 형님을 존대하다가 황급히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홍련은 못 들은 척하며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 진사님, 어찌하여 웃으셨는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낭자께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만 웃지 마시고 제게도 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말씀드릴 테니 부디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낭자께서 음식을 너무나 복스럽게 드셔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일찍이 어머님을 여의어 식사 예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보기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리 맛있게 드시는 낭자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보기 좋았다는 서진의 말에 홍련은 순간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선준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우를 쏘아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첫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서진은 홍련과 사흘 뒤에 다시 만나기로 약조하고 형선준과 함께 저택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두 사람은 길가에 멈춰 서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형님, 어쩌자고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그보다 너는 어찌 그 추녀가 음식을 그리 흉하게 먹는데도 보기 좋다며 웃을 수가 있느냐? 형님, 추녀라 하지 마십시오. 홍련 낭자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우은 것보다 형님께서 제 행세를 하며 낭자를 속인 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너도 그 흉측한 얼굴을 보지 않았느냐? 나도 모르게 말이 그리 나온 것을 어찌하란 말이냐? 이 사실을 만약 김 대감께서 아신다면 우리 목숨조차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양으로 거처를 옮기면 벼슬에서 물러난 김 대감을 뵐 일도 없을 것이다. 당장 아버지께 간청드려 이 혼사를 없던 일로 만들어야겠다. 두 형제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형제는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두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그게 지금 제정신으로 한 짓이더냐. 김 대감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크게 노하실 것이다. 우리 집안이 일어서기도 전에 망하게 생겼구나. 그러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혼담을 서둘러 무르고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소자가 한양의 작은 집이라도 알아보겠습니다. 수대에 걸쳐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왔는데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뵌단 말인. 다행히도 그 여인은 서진이를 저라고 알고 있으니 남은 두 번의 만남도 서진이를 내보내시지요. 그동안 소자는 한양에 가서 일을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달리 방도가 없으니 내 뜻대로 하거라. 서진아, 너는 내 형 선준인 척 행세하며 만남을 이어가거라.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 댁 여식에게 먼저 거절을 당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구나. 그러니 잘 생각해서 행동하거라. 그 낭자가 했던 것처럼 음식을 일부러 흘리며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게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서진은 낮에 홍련이 보여주었던 식사 장면을 떠올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 지금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생각에는 홍련 낭자 또한 형님과의 혼담을 달가워하지 않는 듯합니다. 오늘 낭자가 보인 행동들이 전부 일부러 꾸민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진아, 내가 그 여인을 직접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느냐? 어찌 혼담을 깨려고 그런 추잡한 행동을 일부러 꾸며낸단 말이냐? 그저 본성이 그러한 사람일 뿐이다. 허나 형님, 낭자가 그리 행동하는 데에는 분명 무슨 깊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역겨우니 더는 그 추녀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 거라. 사대부가의 규수가 어찌 사내와 겸상을 하며 쩝쩝소리를 낸단 말이냐? 듣고 보니 내 며느리가 될 자리가 그런 여인이 차지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지. 선준아, 너는 지체 말고 당장 한양으로 떠나거라. 서진이 너는 남은 두 번의 만남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어주어라. 선준이에게서 정갈이 오는 대로 바로 혼담을 거절하고 이곳을 떠나는 것으로 하자. 아버님. 그리하겠습니다. 소자는 너무 성급하게 단정 짓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네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이 아비가 어찌 모르겠느냐. 하지만 지금은 내가 시간을 끄는 것이
우리 집안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단호한 아버지의 말에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 홍련 낭자가 겉으로는 그리 보여도 진정한 모습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을 하려 했는데 형님은 낭자의 용모만을 탓하시니 그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은 아버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다음 날 선주는 채비를 하고 서둘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진은 다시 김대감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정자에 오르자 지난번과 달리 음식상 대신 서한과 문방사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서한 앞에 자리를 잡고 앉자 얼마 지나지 않아 홍련이 정자 위로 올라왔습니다. 홍련 낭자, 평안하셨는지? 네, 진사님. 오늘 동생분은 함께 오지 않으셨나 봅니다. 아우가 집안일로 잠시 자리를 비워 같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오늘은 이 진사님과 함께 시를 짓고 그림을 나누고자 준비해 두었는데 괜찮으신지요? 참으로 뜻깊은 자리가 될 듯합니다. 변변치 않은 솜씨지만 한번 해보지요.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를 쓰는 일에 열중한 홍련의 얼굴은 마치 활짝 핀 복숭아꽃처럼 곱게 빛났습니다. 서진은 그런 홍련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잣말. 홍련 낭자가 정성껏 시를 써 내려가는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구나. 그런데 가슴은 왜 이리 주책맞게 요동을 치는 것인가? 서진의 시선을 느낀 홍련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 진사님께서는 시 짓기가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붓은 내려놓으시고 다른 곳만 바라보고 계시네요. 아, 아닙니다. 눈에 티끌이 들어갔는지 신경이 쓰여서 그만. 아, 그러셨군요. 제가 오해를 하였네요. 저는 이 진사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홍련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홍련이 고개를 들더니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이 진사님,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다시 이곳에 찾아오신 것입니까? 낭자와 약조가 있었으니 당연히 와야지요. 그런데 어찌 그리 물으시는지요? 지금까지 다른 선비들은 저를 한 번 만나고 돌아간 뒤에는 온갖 핑계를 대며 다시는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사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찾아오셨기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약조를 어기는 것은 사내가 할 도리가 아니지요. 제가 어찌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홍련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약조 때문이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수줍은 듯 말하는 홍련의 모습은 첫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 그녀에 대한 호기심과 연민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이 진사님, 제 얼굴이 흉하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어찌 부모님께서 주신 귀한 얼굴을 낭자 스스로 흉하다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점 하나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제넘는 말일 수 있으나 사람은 저마다 다른 생김새를 지니는 법입니다. 낭자께서도 남들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낭자의 외모가 낭자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진의 진심 어린 말에 홍련의 눈가에 어느새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한나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 되자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언제가 좋겠습니까? 굳이 약조하지 않겠습니다. 이 진사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으실 때 이곳으로 오시지요. 그 말씀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내키면 내일이라도 찾아와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홍련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돌아가고 홍련은 홀로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잣말, 오늘의 대화는 참으로 즐거웠어. 그 선비님, 과연 내일 다시 찾아올까?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얼굴을 보고 놀라 자신을 동생이라 속인 자의 아우인데. 그들은 여전히 나를 속이고 있어? 그런데도 다시 오기를 바라다니.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느라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홍련은 서진이 오기를 내심 기대했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진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잣말, 당장이라도 홍련 낭자를 만나고 싶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낭자에게 향한 것을 아버님께서 아시면 크게 노하실 텐데. 그래, 형님에게서 정갈이 올 때까지는 아버님께서도 시간을 끌라 하셨으니 내일은 꼭 낭자를 만나러 가자.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김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밖에 나와 있던 홍련은 멀리서 걸어오는 서진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자 위에 마주 앉아 시를 짓고 담소를 나누며 한참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만남이 끝나갈 무렵, 서진이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이군요. 낭자, 이제는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남녀의 정을 어찌 고작 세 번의 만남으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만나 뵈어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만나보자는 홍련의 말에 서진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낭자를 다시 찾아뵈어도 괜찮겠습니까? 홍련은 수줍은 듯 시선을 피하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하루가 멀다 하고 김대감 댁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것처럼 시와 담소를 나누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날들이 계속될수록 서진의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혼잣말, 홍련 낭자를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까? 내가 진사씨의 급제한 형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낭자는 크게 실망할 텐데. 차라리 내가 정말 형님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진 지도 어느덧 달포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 갔던 형 선준에게서 마침내 전갈이 도착했다며 아버지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그동안 애썼다. 며칠 안에 이곳을 떠날 것이니 너도 채비를 하거라. 김 대감님께는 언제 사실대로 말씀하실 겁니까? 내일 내가 직접 찾아가 혼담은 없던 일로 하겠다 전할 것이다. 우리가 한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 이놈. 내 형 앞길을 망치려 드는 것이냐. 김대감 댁과는 더 이상 엮일 일도 없고 엮여서도 안 된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만히 있거라. 아버지의 꾸짖음에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홍련을 속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서진은 그 길로 김대감 댁을 찾았습니다. 진사님, 오늘은 약조한 날이 아닌데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해맑은 미소로 자신을 맞이하는 홍련을 보자 서진은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표정이 어두우십니다. 서진은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홍련 낭자, 부디 저희 가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말입니다. 서진이 말을 시작하려는 그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홍련이 그의 말을 막아섰습니다. 진사님, 말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지금 그 말을 입 밖에 내시면 진사님께 큰 변고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홍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진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낭자를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진사씨의 급제한 이선준이 아니라 그의 아우인 이서진입니다.
지금껏 낭자를 속여왔습니다. 곧장 김대감 어르신께 이 사실을 고하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서진의 말을 듣고도 홍련은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선비님을 뵙던 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비님께서 형님을 향해 극진히 예를 차리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는 홍련의 말에 서진은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태껏 저를 만나 주신 겁니까? 선비님과 나누던 시와 담소가 즐거웠기 때문이지요. 저를 전박이 추녀로 보지 않으시고 오래 사귄 것처럼 진심으로 대해주신 분은 선비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저 또한 낭자와의 시간이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낭자와 대감 어르신을 속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부디 저희 가족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선비님을 크게 벌하실 것이고 앞날까지 막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홍련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리하시지요. 하지만 저도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아버님을 찾아뵙도록 하시지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대감 어르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서진이 돌아가고 홍련은 아버지 김대감을 찾아가 모든 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무엇이? 이놈들이 천지분간을 못하고 감히 나와 내 딸을 농락했단 말이냐? 당장 이놈들을 불러다 아주 곤장을 쳐서 요절을 내주마.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이 모든 사단이 난 것은 저를 어서 시집 보내시려 아버님께서 서두르시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옵니까? 너는 어찌하여 그 나이가 되도록 이 아비의 마음을 그리도 헤아리지 못하는 게냐? 그 점만 아니었어도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찾아온다 하셨습니다. 허나 아버님께서 억지로 인연을 맺으려 하시니 이런 혼란이 일어난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우리 집안을 조롱한 그놈들을 용서하란 말이더냐? 내일 아침 서진 선비께서 아버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죄를 스스로 고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니 아버님께서는 부디 화를 내시거나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그저 지켜만 봐주십시오. 다음 날 새벽, 서진은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김대감 댁대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그는 굳게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가 대감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어찌 이리 이른 시간에 나를 찾아온 게냐? 서진은 바닥에 널쭉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대감 어르신, 모든 벌은 소인에게 내리시고 부디 저의 아버지와 형님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구나. 서진은 머리를 조아린 채 그간의 모든 사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김대감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너희들이 우리 집안을 속이고도 무사하길 바랐더냐?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홍련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딸의 얼굴을 본 김대감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홍련의 뺨에 있던 검붉은 반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소녀가 분명 언성을 높이지 말라 그리 말씀드렸거늘 어찌 이리 노여움을 참지 못하십니까? 바닥에 엎드려 있는 서진에게 홍련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진 선비님, 이제 그만 바로 앉으시지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바로 앉고는 고개를 돌려 홍련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홍련의 얼굴 변화에 놀라지도 의아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낭자, 저를 위해 나서 주신 것은 참으로 고맙습니다. 허나 오늘은 제가 용서를 구하는 자리이니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대감이 서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내 딸의 얼굴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가?
소희는 대감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진의 대답을 들은 김대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딸에게 물었습니다. 홍련아, 본디 내 얼굴을 이미 이 선비에게 보인 적이 있었느냐? 서진 선비께서는 그동안 저를 대하시면서 제 얼굴의 반점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사라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듯하옵니다. 서진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고개를 돌려 홍련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제서야 얼굴에 있던 커다란 반점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서진은 크게 놀라며 홍련에게 물었습니다. 홍련 낭자. 뺨의 반점이 없어졌습니다. 홍련이 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희 부녀에게 용서를 구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저희 또한 선비님 댁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사실 소녀는 사주에 도화살이 끼어 평생 구설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팔자였습니다. 허나 어느 스님께서 그 운명을 잠재울 방책을 일러주셨지요.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름을 복숭아도, 연꽃 련을 써서 홍련이라 짓고 18살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얼굴에 큰 점을 그려놓고 지내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추녀라 불리게 되면 도화살의 화를 막을 수 있다 하셨지요. 그 때문에 소녀는 태어난 날부터 어제까지 얼굴에 먹으로 큰 점을 그려 넣은 채로 살았답니다. 그리고 어제가 바로 소녀가 18살이 되는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점을 지운 것이고요. 서진은 아무 말 없이 홍련의 얼굴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가려짐 없이 온전히 드러난 홍련의 얼굴은 마치 비를 머금은 복숭아꽃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선비님, 그리 빤히 보시면 부끄럽습니다. 홍련 낭자.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서진의 과감한 표현에 세 사람은 모두 놀랐습니다. 서진은 속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튀어나와 놀랐고 홍련은 난데없는 그의 고백에 놀랐으며 김대감은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에 놀랐습니다. 잠시 후 서진과 홍련은 미소를 지으며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딸의 마음을 눈치챈 김대감이 능청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속인 일은 참으로 용서하기 어렵다만 내 딸의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그러니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허나 너는 지금 당장 이 방을 나가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 거라. 서진이 깜짝 놀라며 김대감에게 애원했습니다. 대감 어르신. 소희는 형님처럼 진사시에 급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홍련 낭자를 향한 마음만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깊고 진실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떳떳하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끄럽다. 내 놈이 언제 과거에 급제할 줄 알고 내 딸의 혼사를 마냥 미루란 말이냐. 그때 홍련이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녀는 서진 선비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녀석들아. 내가 언제 과거에 급제해야만 혼인을 시켜준다 했더냐. 그냥 하면 되지. 못하러 그때까지 기다린단 말이냐. 어차피 혼담이 오가던 사이였는데 신랑이 바뀌었다고 그게 무슨 큰 대수겠느냐. 너희가 서로 마음을 나누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김대감의 말에 서진과 홍련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진과 홍련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 당일 홍련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본 형선주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혼인 후 서진은 아내 홍련의 지혜로운 내조 속에서 학문에 더욱 정진하였고 훗날 대과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둘씩 낳고 평생을 서로